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3부에 이어 온갖 문제 연구소 4부에 이어갑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 평론가님.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지난주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예, 대체로 잘하고 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이게 뭐 신종이니까 새로 터지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진단 키트가 3,000개까지 지난주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10,000개로 높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확진자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뚫린 대목들이 있어요.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지금 광둥 다녀왔던 이제 일가족 3명. 또 산둥에서 우리 교민들입니다. 중국에서 확진된 사례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제 내일 3차 전세기가 하고 이 교민들을 150여 분을 모셔오면 이분들은 또 경기 이천에 이제 격리 생활 들어가요. 이러면서 정부는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예. 있다라고 국민들의 평가가 다소 돌아선 이 기운은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사망자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은 없고 대부분 예. 안정적이고 예. 이제 완치 퇴원자들이 나오고 있죠. 속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 메르스 때 실패가 반면교사가 됐을까요? 아, 완전히 반면교사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할 말이 많은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신 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드디어 맹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2주 전 얘기입니다만 지금 방역망이 뻥 뚫렸다. 5년 전 메르스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부를 질타했어요. 지금 이게 재해 재난 상황이 총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야당은 정부 방역망의 허점들을 공격하는데 전 야당의 권리라고 봐요. 비판은. 언론도 90을 잘해도 10을 비판할 수 있어요. 예. 더 잘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역망이 뻥 뚫렸다. 5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도 달라진 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거든요. 예. 자, 언론 얘기해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우리 대응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일본의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요코하마에서 네. 지금 크루즈선이 지금 네.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데 오늘 또 네. 발표를 했는데 60여 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됐죠. 추가됐다고 해서 130명. 130여 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확진자를 지금 일본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그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맞아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는 웃지 않은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코하마에 있는 크루즈 자기 나라의 크루즈는 자기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일본이 자신하고 있는 그 시스템 매뉴얼에 의한 어떤 차단이나 대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희를 미국의 그 질병 예방 통제센터, 질병 통제 예방센터 CDC. 해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평가하기에 레벨 1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레벨 1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 지금과 똑같다. 안전한 나라다. 근데 중국은 레벨 3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제해라라는 예. 권고조차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해외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몇 군데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일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C 같은 경우에도 유명 앵커가 리포트를 하면서 공항 내에서 얼마나 그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를 했었고요. 또 2월 6일 뭐 한국 시간으로 유명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문기 얘기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한국 닥쳤는데 굉장히 긴급하게 대처하는 거에 굉장히 놀랐다. 예방 수칙 곳곳마다 다 그 배너로 만들어 놓고 하는 대처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보면 뭐 아시겠지만은 그 지상파 보도에서도 한국 전염병 예방 대응 능력에서 나라별로 우리나라를 일단 9위로 미 존스 홉킨스 대학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보건 안전지수란 걸 통해서 9위로 평가를 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다. 예.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참사 뭐 방역 뚫렸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5년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는 그때랑은 너무 다르게 그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약간 미비한 측면도 있지만은
환자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바로 한 3, 4일 전 똑같은 그 첫 환자 발생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했을 때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완만한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명승원 박사님, 이 바이러스라는 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지면은 활동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여름철에 그 감염성 장질환 같은 게 설사하는 경우는 라지오넬라부터 세균에 의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따뜻하고 이제 습도가 많은 데서 이 효소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번식을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낮거나 특히 이제 건조한 상황에서 이 복제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 있어서는 온도가 뭐 4도, 5도 이럴 때랑 20도랑 비교했을 때 그 낮은 온도에서 확실히 많이 복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겨울에 이렇게 독감도 보통 10월, 11월부터 이듬해 3, 4월까지 우리가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조기죠, 건조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뭐 면역 능력이나 면역 체계가 많이 그 날씨가 추워져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내에서 많이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말, 재채기나 기침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사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이제 건조한 상황, 온도가 좀 낮은 조건.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길게 가면 이제 여름까지도 간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3, 4월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1, 2주 전부터요. 전 세계적인 지금 현재 발생자 수와 감염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장 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새로 발생한 숫자를 분모에다 놓고 그리고 오늘 발생한 숫자를 분자에다 넣었을 때 그게 1 미만이면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고 1 이상이면 올라가는 건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2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지금은 계속 1점대로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0.78까지 떨어졌다가 그 감염자 수는 떨어졌다가 다시 1.02 정도로 올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서 제 생각에는 한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가습기를 좀 많이 켜놓으면 도움 되겠네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높여줘.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의심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격리하는 거.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론 얘기 다시 해봅시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 언론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또 혐오를 확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한 필름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WHO 권고를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가 국제 권고 기준을 따르고 거기는 전 세계가 가입해 있고 지금 이제 너무 친중국이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이 비상사태 선포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고 명칭이라는 것은 통일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만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하면 뭐예요. 일단 폐렴이 아닌데 현재. 폐렴 증상까지 들어와 있지만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폐렴이 있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치료에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한 폐렴하고는 좀 지금 다른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붙여둔 맨 처음에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우한발 원인 불명 바이러스. 근데 우한 폐렴 이게 굉장히 엉뚱한 이건 학명도 아니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적으로는 이거 지금 이 nCoV라고 부르려고 하잖아요. 지금 명칭을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칭으로 nCoV라고 정할 것 같아요. 조만간 이 명칭을 정한다고 해요. 그래야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제 앞으로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정해지면 그렇게 부르면 돼요. 약칭 nCoV 발음으로는 약자 이니셜이지만 그런데 이걸 왜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 길다 한들
그럼 우린 줄여서 이 신종 바이러스 예. 혹은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집이 무슨 고집일까? 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떤 질병 이름 앞에 감염병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이나 특정 이름을 넣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 스페인 독감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중동 맞아요. 그 메르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미들리스트, 일본 그렇게 내염. 돼 있는 일본 내염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칙이 2015년 이전에 이미 굳어진 거는 할 수가 없는데 향후에 201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지역 이름을 넣지 말고 이름을 새로 붙이자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완전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상황이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 숫자 2019 그다음에 스몰 n 그러니까 소문자 n 노블 그다음에 대문자 C 소문자 O 코로나의 코 그다음에 V는 대문자 없어서 2019 n 코브 이렇게 지금 부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메르스 사태하고 지금의 사태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가장 다른 점은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됐고 확진자가 어느 경로로 해가지고 이동한 것을 투명하게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참 질병관리본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가짜 뉴스들을 일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 그 가짜 뉴스가 아니다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좀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얘기했으면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처음에 우리가 전 세계 띄워서 우한 교민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중앙일보에서 최초로 단독 따라서 천안에 들어온다. 천안 주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산, 진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내국인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중앙일보에서 일본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일본에서는 그 우한에 있는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우리와 달리 조용했다 이렇게 기사 썼단 말이죠. 제일 먼저 중앙일보가 글 써서 시끄러워졌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인 제공자가 어찌 보면 예측 기사를 내고 혹은 이제 살짝 오보를 내고 이 혼란을 조장한 다음에 발을 빼는데 그게 이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봐온 바로는 언론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거리 던져요.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관자가 돼 있거나 그걸 오히려 관찰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실험체를 던져놓고 관찰하는 이게 무슨 전지전능한 시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천안이 정부가 검토한 건 맞아요. 확정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날 천안으로 발표했다가 그다음에 바꾼 걸로 돼 있는데 확정 발표는 아산과 진천으로 발표가 된 거고 정부가 그 전날은 기사가 흘러나왔죠. 천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그래놓고 천안으로 발표했다가 바꾼 것처럼 됐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일종의 가짜 뉴스네 이것도. 이것도 검토한 건 맞지만 확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짜 뉴스. 그리고 일본 말을 칭송했거든요. 일본 진짜 잘하다. 일본은 호텔에 격리를 한다. 호텔에 방이 모자라서 2인 1실 됐고 그다음에 심지어 나 여기 못 있겠다. 돌아가는 격리 거부 환자들도 손을 못 쓰고 지금 우리는 깔끔하게 격리 생활 하시면서 또 하나는 좀 국민성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저 어릴 때는 일본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성. 우리나라는 중구난방 개인성이 더 강한.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견디는 것과 또 응원하는 것들. 아산 진천도 초기에 좀 반대했지만 설득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다 얼마나 응원하고 성원하고 흘러갑니까? 오히려 공동체성은 우리나라가 낫다. 아베 정부는 지금 이 대응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고 아까 크루즈 말씀하셨는데 3,700명 탔는데 검사는 반의 반도 안 됐어요. 근데 130명 나왔거든요. 나머지 3,000여 명 지금 대기 중입니다. 선실에서. 지금 우리나라 분 14분 계신데 다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더 문제점은 그 안에 크루즈 안에 3,000여 명의 승객 중에 1,385명이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그 외국인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제외하고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먹고 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의 그 수급 또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750여 명 분의 약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지금 치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계가 자국 확진자 통계로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세관을 통과해서 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신없는 짓입니까? 저는 이거 억류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본은 매뉴얼이 지금 붕괴되어 있다라고 봐도
그래요. 결론 내리면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혹시 공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또 혐오를 조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근데 그 지난 메르스랑 좀 비교 저한테 좀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좀 정리를. 우리 보면 그 컨트롤 타워 옛날에 그 얘기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 아마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2020년 1월 28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청와대가. 라고 인정을 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건복지부고 그다음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다 하면서 책임을 맡기로 했다.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언론이 또 아니 전문 조직인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지 왜 청와대가 나서느냐라는 또 비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더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면 되는데. 제가 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주제로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저 혼자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우한에 방문하지 않은 한국인 확진자 감염 경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12명 중 11명이 다 밀접 접촉자고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하고 그다음에 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 개인 위생 관리하고 뭐 이렇게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확진자를 마주치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 위생 철저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그렇죠. 네. 경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원래 제가 또 딴 얘기 하려다가 네. 그 얘기가 나왔고 제가 그쪽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스나 메르스랑 비교해도 확산 속도는 그 이전 거보다 좀 빨랐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중국 전체의 사망률은 0.16%뿐이 안 됩니다. 그 후베이성 이외에는 뭐 0.3% 미만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우한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그 논문을 최근에 나온 거 계속 바로바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케이스 첫 번째 그 중국인 여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환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첫 케이스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근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냐면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의료기관이랑 그 의료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약간씩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충분히 지금 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동아일보가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정의당, 민변, 뭐 참여연대,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서도 이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평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건 이제 진보 성향 매체들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그 71쪽이에요. 동아일보가 그냥 전격 공개해버렸어요. 그 안에 보면 도표 하나로 게임이 끝나요. 사실은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하명 수사하여 이 청와대가 8개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검찰이 주장하는 바고요. 그러니 결국 이 8개 조직이 청와대에서 동시에 움직였으면 상당히 상위에서 이걸 지시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존재 혹은 더 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당이 이미 주장을 하죠. 탄핵, 가야 이런 이야기도 거론하고 있고 특검 얘기하는데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을 맹신하고 있잖아요. 야당. 어찌 보면 야당과 보수 매체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다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그럼 특검은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말 대단히.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 탄핵하야는 정치적인 표현인 것이 총선 앞에 이 정부 여당을 폄훼하기 위한 표현이고 지금 이 기소된 거잖아요. 공소장의 내용은 검찰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판결할 거냐. 사법부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렇겠죠. 지금 이쪽 얘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소환된 얘기가 언론에 계속 흘렀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달라고 하는 것을 못 주겠다. 왜? 야당에서 바로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에서 계속 이걸 기정사실을 하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 재판 가서 이야기하자. 근데 이게 어차피 공판이 시작되면 공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몇 주 상관이에요.
예.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게 미국 사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죠. 공방이 나와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네. 우리 미국 변호사 계시니까. 여기 계시네. 예. 최고 전문가 계시네요. 최고는 절대 아닙니다. 예.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미국도 재판 전까지 공소장을 비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SBS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 공개한다. 기사를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이 그 공소장을 비공개를 하는 건 이거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헌법 27조에도 공개 재판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이라는 건 물론 검찰이 일방적인 유죄 증거에 의한 그 유죄 증거를 바탕으로 쓴 주장이지만 그것을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공개 재판을 받을 피고인 측에는 당연히 재판 전에는 공개를 해야 되고 국회도 사법부를 감시할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회에도 공개를 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소를 하면 이틀이든 하루 전이든 그날이든 당일이든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다만 검찰 측의 요구에 의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이익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이건 공적인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보십니다. 공개가 원칙이다? 네, 예. 원칙이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말처럼 일단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봤을 때는 검찰 일방적 주장인 것이죠. 재판의 결과를 봐야겠죠. 변호인단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다 양쪽 들어보고 재판부가 맞습니다. 판단하겠죠. 아마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 내렸던 이유는 미리 다 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해서 뭐 학중 편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단을 할 수가 있고 여론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것까지 파악했겠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그러면은 향후 재판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공소장 처음에 이게 상당히 좀 허술해서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해달라 그랬는데 이 공소장도 엄청나게 허술합니다. 동일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됩니다. 지금 이 공소장에서 당장 오늘 한겨레 단독으로 문제가 된 건 통계 수치를 잘못 인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조인이 그것은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71쪽이면 굉장히 많은데 저는요 이 그림 아까 8개 조직 동시에 움직인 거 본 순간 청와대 조직표예요. 아마 누군가 민원을 넣건 아니면 뭐 이 정말 친구의 친구가 뭐 정보를 요구했건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그림은 청와대에서 취임하고 지금까지 수천 번의 루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캡처한 것이다. 좀 이건 냉정하게 유무죄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지켜보죠.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